베트남 GDP의 20에서 25% 정도를 삼성이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공장을 또 찾아서 떠나야 될 것이냐. 그게 일종의 베트남의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베트남 공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데 원한 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절대로 기죽거나 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베트남 입장인 것이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베트남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네네. 통일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 개조를 하게 되겠죠. 남베트남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 말 그대로 자본주의에 물을 먹었던 네. 사람들. 사이공에 거기 살았던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남베트남에 있던 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단 개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게 전파를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대규모 보트 피플이 나왔고요.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네. 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참 운이 좋지가 않았던 게 독립하고 난 다음 최근 몇 년 동안은 가뭄이 심하게 들고 홍수가 또 심하게 들고 뭐 이러면서 국가 자체가 상당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78년도에 중국과 전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북쪽 지방이지만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캄보디아를 또 침공을 해요. 78년도 말에. 베트남이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게 되면서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네.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죠. 예. 75년도부터 바로. 아하.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5차 전당대회가 1986년 12월에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과거에 우리를 통일시켰던 해방시켰던 이 구 지도부 모두 다 사퇴 물러나가는 거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도이모이라는 이 정책을 채택합니다. 도이모이는 쇄신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86년 12월입니다. 75년에 승리를 했고.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네. 거의 뭐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스스로 네.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86년도에 도이모이 정책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979년도에 개혁 개방 추진한 거랑 거의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86년도에 개혁 개방을 했지만 그거는 일종의 정책일 뿐이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네. 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YS가 일찍이 갔었죠. 제가 92년인가 93년인가 아마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96년도인가 아마 갔을 겁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96년도인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정상화를 지키거든요. 국교 정상화를 지켜요. 미국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정상국가 반열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86년도에 도이모이를 실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가의 일종의 프로파간다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베트남이 경제적인 개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거는 한 20년 최근 20년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삼성전자는 언제 베트남에 들어갔습니까? 삼성전자는 2008년도에 이제 공장을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가서 제가 뭐 수치를 약간 갖고 왔는데 네. 2008년도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서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누적 투자액이 232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찍이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 국가 태국했지만 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일찍이 일본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먼저 일본보다 한국 기업이 더 먼저. 예, 우리나라가 많이 완전히 들어갔습니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0,000 개 이상 정도의 기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1만 개나 예, 돼요? 1만 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와, 대표적인 게 어디? 삼성이 가장 삼성이 돼 있고 네. 삼성이 그냥 거의 뭐 압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GDP의 20에서 25% 정도를 삼성이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게 일종의 베트남의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외국 기업에 좀 의존하는.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 가운데 우선 우리나라가 단연 지금 현재 1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임금이 일단 낮고
네. 그리고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이나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처음에 외국 기업들 유치할 때처럼 네.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줘서 네. 들어와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리쿠안유 총리의 일당 체제가 있었다면 여기는 베트남 공산당의 또 일당 체제니까 네. 정부가 뭐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아하.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예. 이러한 측면도 있으니까 갖고 그리고 뭐 그 모바일 폰 그 핸드폰 이런 것들은 네. 부피가 크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 비행기로 싣고 이렇게 보통 하니까 배를 사용하지 않고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국가 주변 국가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동남아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인도까지 네. 이게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좋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한 지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베트남 그 종업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겠죠. 네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춘투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임금 투쟁이요? 임금 투쟁 네. 같은 게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계속 상승합니다. 네. 베트남 이 GDP가 성장하는 만큼 당연히 인건비도 네.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주고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 또 다른 공장을 또 찾아서 떠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베트남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베트남처럼 막 되게 호의적이나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쪽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이긴 한데 한때 미얀마가 2011년부터 개혁 개방을 추진을 했을 때 네. 삼성에서 눈여겨봤던 국가가 미얀마였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추진하긴 했지만 네. 워낙에 구질서 체제가 워낙 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던지라 삼성의 고위 이 관계자들이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 정부와 협상을 하는데 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이나 네. 토지 임대 이런 것들 베트남 정도만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얀마에서는 너무 완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아하. 그게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미얀마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미얀마에 좀 관심을 뒀다가 그냥 지금 현재는 관심을 끈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는 그때 당시에 미얀마 정부는 엄청나게 후회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예. 중국 인건비 높아지고 또 중국이 좀 폐쇄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기업들이 베트남에 또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그렇군요.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거죠. 뭐 단순하게 봉제나 신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베트남에 가지만 네. 이 인건비 여기는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쪽 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네.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가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네. 항상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베트남 연구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 임금비가 좀 더 싼 지역을 네. 모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거기 그렇지 않고 이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베트남 상황에 맞게끔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생산 기지를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있지는 않잖아요. 네. 공장을 하나 짓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걸 뭐 해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나올 때는 그냥 한 몸만- 20년은 보고 그렇죠. 지어야 몸만 되죠. 그냥 바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갔다가 네. 베트남에서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아니면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가는 사례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베트남은 중국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거기는 왜 전쟁을 했습니까? 애초에? 베트남이랑 중국은 네. 견원지간, 5월 동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5월 동주. 5월 동주, 견원지간. 근데 동주는 동주네요. 같은 네. 배를 타고. 그렇죠. 같은 배를 타고 네.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정치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베트남 공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중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한데 일단 두 나라는 그 역사적인 원한 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 시초부터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보게 되면 뭐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한족들과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다. 거기가 월나라죠? 예, 월이죠. 월이죠. 월. 예, 월. 네. 네. 월나라가 네. 되죠. 그리고 삼국지에 우리 보면 그 운남 지방의 그 맹획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베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네. 지역이 베트남이에요. 삼국지에 맹획.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지역 있잖아요. 운남 네, 지방 네. 그쪽 지역이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 네. 이랑 가깝게 되고 그래서 그 처음에 베트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내려와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터를 잡고 네. 베트남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 역사를 보통 북거 남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쪽을 막고 네. 북쪽을 막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족을 막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을 그러니까 막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한나라 때부터 한무제 때부터 중국과 한나라가 베트남을 식민화했어요. 네. 이쪽 지역을 식민화하고 100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베트남 내에 많은 뭐 그 저항 활동 이런 것들도 일어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증자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의 거의 영웅인데 네. 증시의 자매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나라에서 온 관리들한테 남편들이 크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물리적인 뭐 피해를 입어서 두 명의 그 부인들이 화가 나서 봉기를 해서 혼내주고 짧게나마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베트남은 어쨌든 그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네. 지속적인 위협이 1000년의 지배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협이 있었고 몽골 때도 베트남 쪽으로 그러니까 몽골 왕조 원왕조 때도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다 물리쳤고요. 네. 그러면서 베트남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지금 여행 많이 가시는 다낭이나 이쪽 지역 있죠. 예. 이쪽 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영토, 베트남이랑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었어요. 이쪽 지역은 네. 참파라고 해서 네. 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참족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 인종 자체가 다르고.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참족들이 세운 참파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왕국이 보통 2세기에서 한 16세기 정도까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는 참파는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고, 네. 우리 가야처럼 육가야 이런 것처럼 약간 그 나눠져 있는 도시국가 이런 형태에서 마한, 변한, 진한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서 야금야금 다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베트남 영토 같은 경우는 19세기 정도 되어서 이제 완성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사이공, 호치민 같은 경우 있죠. 호치민은 캄보디아 영토였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문화권도 그렇고요. 그럼 월이라고 하는 건 북쪽이라는 원래 소리네? 북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북쪽. 그래서 베트남의 중심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예. 캄보디아 가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 캄보디아 대학 교육을 받거나 네. 아니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뭐 가이드 네. 이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네. 캄보디아 우리 선조들이 엄청 바보 같아서 우리의 땅 이 네. 베트남 남부 지역 있죠. 네. 이쪽 지역까지 다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역사공부 어느 정도 좀 했겠죠. 그래서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도 뭐 과거에 보면 발해 영토, 발해도 우리나라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네,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 저 몽골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과거에 이제 크메르 제국 때는 베트남 남부 지역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베트남 영토가 긴 만큼 그리고 역사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만큼 음식 문화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민족 국가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쪽이 조금 더 가깝고요. 네. 우리랑 좀 더 비슷하게 생겼죠. 네. 남쪽 사람들은 전형적인 좀 동남아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부가 좀 더 갈색이고 네. 쌍꺼풀이 짙고 키가 좀 작고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죠. 지금 그럼 중국하고는 사이가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5월 동주. 그러니까 우리 EJ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의 적은 적으로 다스린다. 오랑캐는 오랑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북한이 중국이랑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하니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물론 네티즌들이 하는 거지만 네. 베트남을 정복하자 이런 막 시나리오도 만들고 막 그렇게 지금도 그러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과격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장 멀리 있는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가 어디냐?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랑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네. 미국은 뭐 누가 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EJ라는 것이죠. EJ. 네, 그렇게 해서 중국과 베트남이 지금 현재 갈등하고 있는 것 그 가장 현안은 남중국해 문제가 있거든요. 네. 남중국해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군도가 4개가 있는데 네. 거기 그 가운데에서 서사군도라는 곳이 있어요. 서사군도는 베트남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 지역이 중국이 막 무력을 동원해서 네. 다 장악을 했고 막 암초, 인공초 이런 것도 막 만들고 그렇게 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이 1대1로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대응도 같이 하고 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계속 개입을 해요. 필리핀은 중국한테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죠. 네. 예. 베트남은 대놓고 대들지는 않는 거죠. 과거에는 대놓고 대들었죠. 계속. 네. 계속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명확하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네. 근데 1대1로는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편,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국가, 네. 강대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오히려 더 가까운 중국보다는 미국과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아이러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예, 아이러니한 것이죠. 국가가.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이랑 중국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진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국가예요. 보시면 네.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도 중국이에요. 서로 없으면 경제적으로 망하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으르렁거리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관계지만 역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역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베트남을 괴롭혀왔고 베트남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저항해왔고 네. 우리는 그 누구와도 지지 않은 네. 베트남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단해요. 예, 미국도 이긴 나라고 당연히 그 78년도 중월 전쟁에서도 네. 그때 덩샤오핑이 네. 전쟁 이겼다고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패배했어요. 졌어요, 완전히. 네. 베트남이 이겼다라는 네, 것이죠. 그냥 중국이 정신 승리를 한 저기 거군요. 승리를 한 거죠. 우리가 그냥 이게 국경이 다 안정됐으니까 그냥 병력을 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제는 경제지만 그 이외에 뭐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절대로 기죽거나 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베트남 입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베트남 글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자어 같은데 베트남 이제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일단 베트남은 그 문자의 변천이 있어요. 네네. 처음에는 중국의 한자를 갖고 와서 중국의 한자를 갖고 와서 썼어요. 네. 근데 한자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왕조 체제에서 그거를 베트남식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네. 그걸 쯔놈이라고 보통 불러요. 쯔놈 문자. 네. 쯔놈 문자라는 것을 썼는데 이걸 쭉 쓰고 있는데 16세기 이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된 거죠. 네. 와서 보니 서양 사람들이 한자 보면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거를 바꾸자라고 해서 일단 로마자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소리 나는 것을 로마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어 할 줄 모릅니다만은 그 베트남어를 잘 보고 있으면 뜻이 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인 하노이 있죠. 하노이. 예, 하노이는 하내요. 하내. 강의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하천의 안쪽. 예, 안쪽. 이게 왜냐하면 그 하노이에 가면 그 홍하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홍강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레드리버인데 그 강의 안쪽에 있다.
아하. 그래서 하노이. 과거에는 이제 탕롱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을 거기는 한국 이렇게 불러요. 아, 한국. 한국. 그다음에 과학은 과혹. 이렇게 과학이요? 사이언스? 예, 사이언스, 과혹. 오. 사회는 그대로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베트남어는 모르지만 이렇게 네. 그 로마자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 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근간으로 하고 베트남어를 만들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자를 모릅니다. 참고로. 한자 몰라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한자를 몰라요. 네. 그것도 또 이상하네. 네, 그렇습니다. 한자어가 많은데도 한자어를 모르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그러니까 한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네. 자체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지만 그거를 배우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네. 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제 아랍어를 차용을 해서 아랍어로 되어 있는 자기네들 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자위 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아랍어를 차용했어요. 네, 그건 이슬람 영향을 받아서.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보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로마자를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자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아.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글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 선교, 그러니까 식민 지배한 만들어- 국가들 예.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서 주로 관료들이나 선교사들이 문자를 창제해서 만든 것이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여기- 근데 그 계속 궁금했어요. 왜 저런 글자를 쓰지? 그게 네. 성조 표시예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있고 네. 위에 보면 물결 표시도 있고 삭각 표시도 있고 돼 있죠. 뭐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성조 표시예요. 성조. 베트남은 발음기호군요. 네, 육성까지 있습니다. 성조 표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베트남어 중에서 알파벳 중에서 S 있잖아요. 예. S를 쓰지 않고 X를 씁니다. 거기는. S 대신에 X를 써요? 예. 그것도 참 예. 아이고 오늘 재미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장준영 교수님 모시고 동남아 이야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모셔서 저 미얀마 이야기,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네, 다른 동남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회만 되시면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이고 오겠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